오늘은 이란 전쟁 39일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해 10만 단어가 훨씬 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비국가 행위자들의 무장 공격에 대해 길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내 무장단체는 전쟁 중 게릴라 전선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어떤 무장단체도 정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란 외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무장단체도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찰한 것 중 가장 심한 경우도 소수의 단독범행 사례이었고 이들 역시 이란과는 대체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도 물론 우려스럽긴 하지만 여러 셀로 구성된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벌이는 일과는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라크에는 셸리 키텔슨이라는 미국인 기자를 납치한 시아파 단체가 있었지만 그 사건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동떨어진 느낌이었고 그에 따라 언론 보도도 비교적 적었습니다. 사실상 무장단체의 진짜 행동에 가장 가까운 사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전선을 여는 것,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에 상기시키려는 시도,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를 공격하는 신생단체의 가능성 정도입니다. 헤즈볼라 사안은 이란 전쟁 시작 전부터 진행되어 사실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티 반군 관련 사안은 시간이 걸렸고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또한 유럽은 대륙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 해 이 모든 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쪽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소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랍 정부들은 전쟁을 끝내는데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들에서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 지역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분노하는 평범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 없고 의욕적인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은 무장단체들이 어떻게 왜곡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자금과 인력면에서 모두 그들의 조직에 더 많은 지지를 불러옵니다. 때로는 그 지원이 정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란 정부는 저항의 축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직화된 저항 세력을 지원하려는 잠재적 수요가 늘면 그런 저항 세력도 그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즐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띄워서 그 침묵을 깨보죠. 우리는 후티족이 무엇을 했고 안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답이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는 더 기이한 경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처한 기이한 정치 상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란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추측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후티족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국은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단체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후티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해협이 아닙니다. 왜 게임 디자이너는 두 주요 요충지를 바로 옆에 배치했을까요? 현재 후티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에 대한 대응이지만 이전에 바브엘 만답 해협을 봉쇄했던 것은 가자 전쟁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의 결과로 후티는 실제로 명성을 키웠습니다. 보통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치를 인용하곤 합니다. 후티가 모집이나 모금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우리는 분위기로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면 후티가 행동을 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주요 후원자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보급 덕분에 2달간 러프라이더 작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란은 더 이상 같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미국을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후티 반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모험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 탄약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향한 미사일 발사는 후티 반군을 대화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그 예입니다. 그곳에서 더 많은 일이 생기면 놀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여파는 엄청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부 석유를 파이프로 홍해로 보내 수출합니다. 만약 바브엘 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된다면
사우디 석유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아프리카를 완전히 돌아가야 아시아로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큰일이네요. 사실 이 논의는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다루는 퍼즐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이 무장 단체 행동에 대한 대중 지지를 높였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가분이 이란으로부터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상실로 인해 상쇄된다면 나머지 이야기는 의미가 없어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번 분쟁에서 주요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한 셈이 됩니다. 반면에 좀 더 심각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단체는 유럽에서만 활동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 살고 있다면 쉽게 놓칠 수 있지만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유럽 대륙을 둘러보겠습니다. 3월 9일에는 벨기에 리에주에 있는 시나고그였습니다. 3월 13일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또 다른 시나고그였습니다. 3월 16일에는 암스테르담에서 사제 폭발물가 폭발했으며 이는 분명히 비에노아의 멜론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3월 23일 얘는 영국 런던에서 유대인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구급차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3월 24일에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차량이 방화되었습니다. 3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 공격이 저지됐습니다. 이 공격의 배후는 누구일까요? 이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거나 직접 자신들이 했다고 주장한 예샤브 알야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상 3월에 갑자기 등장했으며 격렬한 시기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직의 배후는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럽 당국자들은 이란이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을 내세워 새 이미지를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존재 자체와는 별개로 여기서 제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유럽은 단속 조치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모금 활동으로 보는 모델에서는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단체가 감수해야 하는 균형점은 공격이 광고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대상의 대응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단체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없이 공격하면 역효과 위험 없이 왜곡된 광고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대상은 다음 공격에 더 매력적인 표적이 됩니다. 저는 유럽이 이란 작전을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고 여긴다는 걸 압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이 사전에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속적인 공격은 결국 어떻게든 유럽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것들은 북대서양 지역에서 발생한 무장 공격입니다. 어느 시점엔가 누군가가 나토 제5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는 올해 나토 정치의 그 요란한 일요일 위에 얹히는 마지막 혼돈처럼 보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금까지라는 점입니다. 무장단체들은 항상 하룻밤 사이에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서양 건너편에서 작전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이 걸프전 당시 중동에 기지를 세우면서 일부 인물들을 급진화시켰다는 점을 은근히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그동안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한 달 넘게 큰 사건이 없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걱정해야 할 단기적인 취약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을 여러 차례 공격해 전 세계에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드론이 그 장소를 오래 촬영해 인터넷에 있는 모두에게 시설을 잘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이라크는 대부분의 장소보다 더 요새화되어 있으니 이라크에서 가능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멕시코 국경 너머에 있는 모든 보안 위험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장황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란 정부가 전쟁에서 살아남아 비축량을 다시 보충할 가능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충분한 재정적 이익이 있다면 이란과 협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단순한 부분들 외에도 여기에는 더 복잡한 국내 정치 이야기가 있어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한 달 반 동안 교통안전청은 연방 자금 지원이 끊겼었습니다. 의회 민주당원들은 미국 대도시에서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사회 활동 제한을 막으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바로 그 부서만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는 TSA 요원들 역시 여러 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근하기 시작해 공항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 모두 줄 서는 건 좋아도 그런 건 아니잖아. 한편 ICE는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들도 자금이 부족한 국토안보부 소속일 수 있지만 이전의 예산안으로 인해 당분간은 자금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ICE 요원들을 공항 보안 업무에 투입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셧다운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소수당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를 강요하기 위해 의도된 대상과 전혀 관련 없는 무언가 혹은 모든 것을 겨냥합니다. 여기서는 ICE 요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특정 전략에는 분명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11월 선거에서 큰 폭의 약진을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상황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드문 일 중 하나는 항공산업에 대한 공격일 것입니다. 정치 광고는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민주당이 TSA에 자금 지원을 거부했고 이제 1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고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이런 공격의 조건을 만들었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고는 당신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광고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투표하지만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무당파 유권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TSA 요원들은 3월 30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며 곧 법원이 이를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의회에서 논쟁되고 있으며 저는 의회 민주당 의원들 이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 미국 본토 공격을 촉진하려는 동기에 대해 간단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 전쟁이 전쟁에서가 아니라 거의 전적으로 미국인들의 지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테헤란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이란에서 몰아내길 바라며 주유소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만큼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비핵적 핵 옵션과 그로 인해 따라온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효과를 내고 있다와 이미 효과를 봤다는 다르며 전자가 후자로 바뀌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동안 훨씬 더 많은 폭탄이 투하될 것이고 현 최고 지도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또 다른 새로운 최고 지도자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서 제 막대인간 그림 예산도 바닥나고 있어서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의 전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무모한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방 위험이 적을 때 고변동성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따라서 이란은 당분간 이런 유형의 공격을 장려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아직 국기 아래 결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더라도 국기 아래 결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큰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 전개 과정을 보면 이란이 보수적 적변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후티는 영향력만 유지하려고 할 뿐 그 이상은 못합니다. 유럽만이 이란이나 그 대리 세력이 움직임을 보이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직면한 몇 가지 취약점이 있지만 이란이 그것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불장난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 메인 채널은 평온하지만 전쟁 계획을 이야기하는 제 막 나간 모습은 라인손맵 엑스트라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